잠시 후 여러분은 흥선대원군부터 한일병합까지 한국 근대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서양 열강은 청과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 조선에도 통상을 요구하며 침략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조선 앞바다에 이양선이 빈번히 출몰하여 해안을 측량하고 주변을 탐색하며 통상 수교를 요구하자 조선 정부와 백성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청의 베이징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두만강 하류를 넘나들자 서양 침략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은 내부적으로도 세도 정치로 인한 부정부패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하여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으로 세도 정치로 인한 사회 혼란과 밖으로 외세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던 시기에 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고종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고종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감한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도 정치를 펴던 안동 김씨 일족을 축출하고 당파나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세도 정치의 핵심 권력기구이던 비변사를 축소, 격화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행정권은 의정부에서 군사권은 삼군부에서 각각 나누어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양선 출몰로 야기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군을 강화하고 훈련도감의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아울러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고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에 해당하는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여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공사에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양반의 묘지림에서 나무를 베어 목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경복궁은 공사 시작 8년 만에 완공되었지만 무리한 중건으로 인해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원성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시작할 때 재정이 메말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팔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하여 파산자가 잇따랐다. 이때 거두어 들인 돈을 원납전이라 하였는데 백성들은 입을 비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원납전이 아니라 원납전이다. 이때 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도성에서는 문세를 받았다. 이와 같이 매천야록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경복궁 중건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농민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여 왕권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전정문란의 해결을 위해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내었고 여기에 세금을 징수하여 재정 수입을 늘렸습니다. 또한 군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평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여 평민에게만 집중되었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정 중 가장 폐단이 심각했던 환곡을 개선하기 위해 곡물대여기관인 사창을 지역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창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창제 실시로 지방관의 횡포가 줄고 농민의 부담이 감소하였으며 국가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흥선대원군은 전국의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전국 600여 개의 서원 중 47개수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습니다. 당시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이자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으로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렸으며 지역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등 각종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요즘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원을 회철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의 절차를 흥선대원군의 분부대로 거행하도록 해당 관청에서 8도와 4도에 알리라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승정원 일기를 통해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서원 철폐로 민생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서원에 딸린 전지와 노비를 몰수하는 등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인 서원 철폐에 강력히 반발한 양반층은 훗날 흥선대원군 퇴진을 추진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각종 개혁 정책은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대 사회를 지향한 개혁이 아닌 왕권 강화와 정권 유지를 위한 개혁이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1860년 청의 수도인 베이징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점령당하였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해주를 차지하여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 러시아가 계속해서 통상을 요구하자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위협적으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해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더불어 천주교가 조선의 유교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여론이 거세져 양반 유생들이 천주교 포교를 반대하는 등 천주교 금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1866년 1월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하여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을 처형하는 병인박해를 일으켰습니다. 1866년 프랑스는 병인박해 때 자국인 선교사 처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며 병인양요를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극동 함대의 로즈 제독은 7척의 함선과 1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한 뒤 프랑스인 선교사를 죽인 책임자를 엄벌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하라며 조선 정부를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프랑스군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30일간 주둔하며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자 한성근의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양헌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양헌수 부대의 활약으로 정족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상황이 불리하다고 여긴 프랑스군은 강화성을 점령한 지 1개월 만에 철수하였습니다. 퇴각하던 프랑스군은 강화부의 주요 시설을 불태우고 외교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를 비롯한 왕실 도서와 각종 문화유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 역시 더욱 심해졌습니다. 1866년 7월 총과 대포로 무장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따라 평양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양관찰사 박 교수는 통상 요구를 거절하고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지만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은 마을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평양 관민들은 박 교수의 지휘 아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켰는데 이를 가리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 부릅니다. 1868년 미국은 다시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내세워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나 통상 요구를 거부당한 오페르트는 무장한 선원들을 이끌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 하였지만 주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오페르트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을 크게 자극하여 서양 세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굳히게 하였고 서양에 대한 반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1871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배상금 지불과 통상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의 로저스 제독은 5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며 신미양요를 일으켰습니다. 미군은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였습니다. 어제연 등이 이끄는 조선군은 광성보와 갑곳에서 결사적으로 항전하였지만 전력의 열세로 광성보마저 함락되었습니다. 미국 배가 손돌목으로 들이닥쳤다. 이곳은 병인년에 난리를 겪은 후부터 군사를 늘려 방비를 엄하게 하던 요지로서 통행증이 없으면 함부로 통과할 수 없다.
그들은 이곳에 무단으로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이 사건으로 우리 측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부평도호부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배는 닻을 올리고 먼 바다 쪽으로 갔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종실록을 통해 신미양요 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광성보 함락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가 수교 협상을 거부하고 맞서자 통상이 쉽지 않다고 여긴 미군은 20여일 만에 물러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은 숫자가 새겨진 어제연 부대의 깃발을 약탈당하였습니다. 두 차례 양유에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담은 척화비를 전국에 세워 그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돌을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면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라고 하였다. 또 그 옆에 작은 글자로 두 줄을 썼는데 첫째 줄에는 우리 자손 만대에게 경계하노라 라고 했고, 둘째 줄에는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민년에 세운다 라고 하였다. 뒷면에는 위정 척사비라고 썼다. 이와 같이 대한개년사를 통해 척화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지만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세기에 들어 영국은 청으로부터 많은 양의 차와 비단을 수입하였습니다. 무역이 계속됨에 따라 영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지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의 막대한 양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었고, 국민들은 아편 중독에 빠져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자 청 정부는 아편 무역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펼쳤고, 영국은 이를 빌미로 1840년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은 1842년 영국과 난징 조약을 맺어 상하이를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였으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듬해인 1843년 체결한 후먼 조약에서 영국은 영사 재판권을 비롯하여 최혜국 대우까지 보장받았습니다. 난징 조약 이후 청의 시장 개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다시 전쟁에서 패한 청은 잇따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어 추가로 여러 항구를 개방하였고, 아편 무역과 크리스토교의 포교를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서양과의 충돌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실감한 한족 관료들은 서양의 선진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꾀하려는 양무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은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한 채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중체 서용의 원칙 아래 군수공장을 비롯하여 철도, 전신, 항운 등 근대 시설을 갖추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 없이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하는 한계를 드러내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일본의 에도 막부는 청의 개항 이후에도 쇄국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페리 제독은 일본의 함대를 이끌고 와 개항을 요구하며 위협하였습니다. 결국 에도 막부는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의해 1854년 최혜국 대우가 포함된 미일 화친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였고, 곧이어 1858년 영사 재판권 등의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도 막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통상 조약을 체결하자 막부의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일부 개혁 세력은 1868년 정변을 일으켜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문화와 사상까지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서양의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여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조사하고 철도, 우편 등의 근대 시설을 도입하였으며 서양식 교육제도 등을 적극 실시하여
일본을 근대 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중앙 집권화를 위해 흥선대원군이 펼친 호포제, 경복궁 중건, 서원철폐 등의 정책은 양반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중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하야 내용을 담은 개유상소를 올렸고, 이에 1873년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고종이 직접 정사를 돌보는 친정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종의 친정과 함께 외척 민씨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자 서양 열강의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허락하자는 통상개화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의 통상개화론자들은 문호 개방에 대한 준비가 다소 부족할지라도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항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한편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국가 체제를 확립한 일본은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침략하려 하였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통보하며 조선의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문서를 보냈지만 흥선대원군은 일본 국왕을 황제로 칭하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외교문서 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1875년 운요호를 강화도로 보내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며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는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포함 외교를 통해 개항한 일본은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본떠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1876년 찬반 논의 끝에 개항을 결정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관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4관 조선은 부산 이외에 제5관에 기재하는 2개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오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택한 후 지명을 지정할 것이다. 제7관 조선 연해의 섬과 암초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고 조선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할 것이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조약으로 1876년 부산에 이어 1880년에 원산, 1883년에 인천을 개항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청해 종주권 주장을 차단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조항과 조선연안에 대한 측량권 허용, 치외법권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1876년 일본은 조일수호 조규부록을 체결하여 일본인의 개항장 활동 범위를 심리로 제한하여 일본인 거류지 설정을 하고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였으며 조일 무역 규칙을 맺어 일본 상품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등을 허용하였습니다. 제6칙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7칙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조선과 일본은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을 맺어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무제한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방공령 시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상인의 내지 무역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개항 후 조선은 조공무역체제에서 근대적 조약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자 뒤이어 미국이 조선과 수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받고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주선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은 일본과 맺은 조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880년 김홍집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후 조선에서는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에 의거하여 미국과 수교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도 위급해진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은 1882년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관, 조선과 미국 인민들은 각각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만약 타국이 어떤 불경한 일이 있게 되면 일단 조사를 거친 뒤에 서로 도와주고 중간에서 잘 조정함으로써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제5관,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과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제14관,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거중 조정과 관세 부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와 치외 법권 조항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거중 조정이란 국제 분쟁을 제3자의 권고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조선의 외교 분쟁 시 미국이 개입하여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미국과 수교한 후 조선은 1883년 민영익 일행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한편 이모군란을 계기로 민씨 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청은 1882년 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청 상민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제4관, 조선 상인이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에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초소를 명시하고 거마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하려는 자는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는 조선과 청상인의 통상에 관한 규정과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하는 내용, 청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하는 내지 통상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자 조선에서는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무역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미국과 수교 이후 조선은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러시아와 이탈리아, 1886년 프랑스, 189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 다양한 나라와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들은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가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는 청의 중재 없이 조선과 직접 교섭 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조약 체결로 인해 천주교 선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엽까지 조선에서는 외국의 통상 요구를 배척하는 기조가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자 일부에서는 조선도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하자는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면서 개화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개화파에는 박 교수의 지도를 받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김윤식, 서광범, 유길준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1870년대 말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고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계로 진출하여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화파는 개화 속도, 방법, 청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립하였고 급기야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분화되었습니다.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의 온건 개화파는
서양 문물의 부분적 수용을 주장한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점진적인 개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전통적 유교 질서와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하늘에서 얻은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서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입니다. 그리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선박, 수레, 군대, 농업, 기계가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윤선학의 상소를 통해 온건개화파의 동도서기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건개화파는 기존 정치와 사회제도 등의 개혁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민씨정권의 개화 시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과 전통적인 사대관계를 인정하는 친청 사대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의 급진 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친청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은 문명 개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양의 물질 문명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온건개화파의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880년에는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 하였고 그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를 두어 외교, 군사, 통상, 재정 등의 개화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881년에는 오군영을 무위영, 장어영의 이영 체제로 개편하였고 일본인 교관을 임명하여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양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개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각국의 해외 시찰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에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개화 상황 및 세계 정세 파악을 위해 수신사가 파견되었습니다. 1876년 제1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기수 일행은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였습니다. 1880년 강화도 조약의 개정을 위해 파견된 제2차 수신사 김홍집 일행은 비록 조약의 개정에는 실패하였지만 일본의 발전상과 세계 정세의 변화를 알게 되었으며 황준헌의 조선 책략을 들여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국내에 개화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1881년 일본의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으로 구성된 조사 시찰단을 비밀리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4개월여 동안 일본의 근대 시설과 근대적 법률, 조세 제도 등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 각 분야의 보고서인 문견 사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선은 1881년 청해 텐진에 김윤식 등 유학생과 기술자 38명을 영선사로 파견하였습니다. 영선사는 청의 근대식 무기 제작 기술과 군사훈련법 습득이 목적이었는데 이는 1883년 조선의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설치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미국 공사 내한에 대한 담례와 친선을 위하여 1883년에 최초로 서양에 보낸 외교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민영익, 홍영식, 육일준 등으로 구성된 보빙사 일행은 미국의 문물과 제도, 각종 근대 시설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이 중 육일준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는 서유견문을 집필하였습니다. 조선 말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가 계속되고 일본에 의해 개항이 이루어지자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유생들은 서양 문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위정 척사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정학과 정도를 지킨다는 위정과 사학과 이단을 물리친다는 척사가 합쳐진 위정 척사 운동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수호하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1860년대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와 병인 양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등의 침략 행위가 발생하자 이항로, 기정진 등 보수적 유학자들은 서양의 무력 침략에 맞서자는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며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양희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이 항로의 화서집을 통해 척화주전론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70년대가 되자 위정척사운동의 방향은 개항 반대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양과 일본의 문호개방 압력으로 인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과 유인석 등은 일본이 서양과 같은 오랑캐라는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며 외세에 의한 문호개방이 경제적 파탄과 자주권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화친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교역하는 속에 섞여 들어오게 되고 조금 지나면 전도사와 신도가 전수하여 사학이 온 나라에 두루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부복걸 척화 의소를 통해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최익현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80년대가 되자 위정척사 세력은 개화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며 조선 책략을 유포하고 미국과의 수교를 거론할 무렵 위정척사 운동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만순과 홍재학 등은 조선 책략의 주장에 거세게 반발하며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등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였고 이를 계기로 개화 반대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복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지금 조정에서는 어찌 백해무익한 일을 하여 러시아가 없는 마음을 먹게 하고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 오랑캐를 끌어들이려 하십니까? 저 황준원이라는 자는 스스로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일본을 위해 말하고 예술을 좋은 신이라 하며 난적의 앞잡이가 되어 스스로 짐승과 같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1881년 이만손 등 1만여 유생이 집단으로 올린 상소문인 영남 만인소를 통해 개화 반대운동 세력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자 위정척사 세력은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일본의 침략 행위가 심화되고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단발령이 시행된 을미개혁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유인석, 이소웅 등은 을미의병을 일으키며 상수 단계를 넘어 직접적으로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외세의 정치, 경제적 침략에 맞선 반침략, 반외세 민족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고 개화 정책을 반대하여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880년대 조선에서는 개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한 곡물 유출과 쌀값 폭등 등으로 인해 서민 생활이 악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 민씨 정권 세력과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조직되자 구식군대인 무위영, 장어영 등 이영 소속 군졸들은 급료를 받지 못하는 등 각종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3개월 만에 밀린 월급으로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구식군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1882년 7월 이모군란을 일으켰습니다. 구식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선예청과 외척 민씨 세력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경제 침탈로 어려움을 겪던 도시의 하층민까지 합세하여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였으며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하여 궁궐을 습격하였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 일파는 황급히 피신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정권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군란 수습의 명목으로 다시 집권하게 되었고 개화 정책을 중단하고 5군영과 3군부를 부활시키며 통리기무화문과 별기군 및 이영 폐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난병들이 대궐을 침범하니 왕비는 밖으로 피신하고 이최응, 민겸호, 김보현 등이 모두 피살되었고 대원군 이하응이 정사를 돌보았다. 이날 날이 밝자 난병들은 흥인군 이최응의 집을 포위하였다. 난군이 궐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강령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다. 영에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궐내로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매천야록과 성제집을 통해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 일본인 교관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일본은 조선 내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 파견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신했던 명성황후는 민씨 세력을 통해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조선에 도착한 청의 군대는 난을 진압한 후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였습니다. 청의 도움으로 민씨 일파가 재집권하자 청은 위안스카이가 지휘하는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내정 담당 마젠창, 외교 담당 멜렌도르프 등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정책을 간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2년 8월 23일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하였으며 청상인의 조선 내륙 진출을 가능하도록 한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82년 8월 30일 조선은 이모군란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명목으로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일본 측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2조 일본 관리로서 조난을 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 지낸다. 제3조 일본인 조난자 및 그 유족에게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일본군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지불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행의 설치와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조선에서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에 사과한다. 이처럼 조선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젊은 양반 관료들은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사대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급진개화파 또는 개화당이라 부릅니다. 근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민씨 세력과 온건 개화파는 멜렌도르프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후전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급진개화파는 민생 안정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이후 김옥균 등은 개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차관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실패하였고 그 결과 급진개화파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고 개화당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1884년 베트남을 둘러싸고 청과 프랑스의 전쟁이 발발하자 청은 조선에 주둔해 있던 3,000명 중의 절반인 1,500명의 병력을 베트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급진개화파는 일본 공사에게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고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갑신정변을 일으켜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개화당 정부는 근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14개조 개혁 정강을 마련하여 청에 대한 사대관계 폐지, 문벌 폐지 및 인민평등권 확립, 조세개혁, 국가기강 확립과 민생 안정, 국가재정 일원화, 정부조직 개편 등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 하였습니다. 대원군을 즉시 환국하도록 할 것,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지조법을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할 것,
각 도의 환곡은 영구히 중단할 것,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막을 것, 해상 공국을 혁파할 것, 국내 재정은 모두 호조가 관할할 것, 의정부와 육조 외의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애고 대신과 참찬히 협의하여 처리할 것. 이와 같이 14개조 개혁 정강을 통해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의 지향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은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약속을 어기고 곧바로 철수하였고 정변은 청에게 진압되어 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변을 주도하였던 홍영식은 청군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나머지 세력은 일본 공사관에 피신하였다가 일본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은 1884년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듬해인 1885년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이 조선에 파병하는 경우 서로에게 통보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훗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양국 군대가 조선에 파견되는 명분이 되었고 이후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은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화 세력이 도태되고 친청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하는 등 조선 내 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고 농민의 염원이었던 토지개혁에 소홀하여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청과 일본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고종은 청의 내정 간섭에 대응하고자 1884년 러시아와 접촉하여 조러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1885년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해군 기지를 건설한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 견제를 위하여 청과 제휴하고자 하였고 이에 청은 러시아의 접근을 막고 민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흥선대원군을 귀국시켰습니다. 이후 청의 이홍장의 중재로 러시아가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영국군은 거문도를 점령한 지 약 2년 만인 1887년 2월에 거문도에서 군대를 철수하였습니다. 조선은 청과 일본,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얽힌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조선의 중립화 선언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당시 국제정세에 밝았던 육일준 역시 조선의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립론을 지필하였으며 일본에 망명 중이던 김옥균도 조선의 중립국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청의 주도하에 영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열강이 동의하면 조선의 중립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중립화 주장은 조선 정부의 무관심으로 구상 단계에 멈추고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고종은 1887년 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하고 자주 외교를 전개하기 위하여 박정량을 초대 주미 한국공사로 임명 및 파견하고 1889년 워싱턴에 서양에 설치된 최초의 상주 공사관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조선은 이를 통해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로 인해 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공사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860년 경주의 몰락한 양반 최재우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의 인내천과 천주인 한우를 모신다는 뜻의 시천주 등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동학을 창시하였습니다. 동학은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여성과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습니다. 이후 동학은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농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동학의 교세가 점점 커지자
조선 정부는 동학을 사악한 종교와 사상으로 규정하여 탄압하였고 제1대 교주 최재우에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혹세 무민의 죄를 물어 처형하였습니다.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은 교조 최재우의 시천주 사상을 확장하여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뜻의 사인여천을 강조하고 교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 호접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을 간행하여 동학의 교리를 정리하고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다시 교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최시영의 최초 설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한 동학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학 교도들은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교조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1892년 삼례 집회를 열어 동학 탄압 중지와 함께 처형당한 교조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893년에는 손병희를 포함한 동학 대표 40여 명이 서울 경복궁 앞에서 복합 상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1893년 3월에 열린 충청도 보은 집회에서는 교조 신원, 동학 탄압 중지 등 종교적인 요구와 함께 부패한 관리의 처벌과 외세 배척 등의 정치 구호를 내세워 종교적 성격에서 점차 정치, 사회적 성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 외양의 도적대가 나라 한복판에 들어와 어지럽힘이 극에 이르렀다. 진실로 오늘날 서울을 보건대 오랑캐 소굴이다. 임진년의 원수요, 병인년의 치욕을 차마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으며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가 전부 금수에 짓밟히고 500년 종묘사직이 장차 끊어지게 되었다. 무릇 외양은 개나 양과 같다는 것은 비록 어린애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명석한 재상으로서 어찌하여 우리가 외양을 배척하는 것을 도리어 사료라고 배척하는가? 이와 같이 취어를 통해 보은 집회의 취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90년대 조선은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와 국가재정의 궁핍을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한편 일본과 청상인의 활동이 증가하고 곡식값의 폭등과 면포 수입의 증가, 정부의 당오전 남발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부군수 조병갑은 농민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쌓게 하고 물세를 걷는 등 수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몰락한 양반이었던 전봉준을 필두로 조병갑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봉준 등은 주모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사발 모양으로 참가자 명단을 적은 사발 통문을 돌려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후 전봉준과 농민들은 고부 농민봉기를 일으켜 관할을 습격해 불법으로 거둔 양곡을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를 파괴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로운 고부군수로 박원명을 임명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원명이 농민들을 위로하고 시정 약속을 하자 농민들은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부 농민봉기를 조사하기 위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태가 고부 농민봉기 주모자를 색출하며 농민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약탈하자 반봉건 성격의 제1차 동학 농민운동이 발발하였습니다. 전봉준은 손화중, 김계남 등 동학 지도자들과 농민군을 재조직하여 1894년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한 후 백산에서 농민군의 4대 강령과 농민 봉기를 알리는 백산 경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문에는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보국 안민, 포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는 제폭 구민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농민군은 1894년 4월 7일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보름 후인 4월 23일 황룡촌 전투에서 초토사 홍계훈의 경군을
신무기인 장태를 사용하여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뒤이어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며 전라도 주요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자 일본 역시 텐진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병하여 인천에 주둔하면서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자 외세의 개입을 원치 않았던 농민군은 청일 군대의 철수와 농민군의 신변 보호, 패정 개혁 등을 조건으로 1894년 5월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어 전주성을 정부에 돌려주고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이후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고 농민군은 전라도 53개 군현에 농민자치조직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패정 개혁안 12개 조를 바탕으로 탐관오리 처벌, 조세 개혁, 신분차별 철폐 등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정서에 협력한다.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공, 사체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이와 같이 동학사를 통해 패정개혁안 12개 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은 조선 정부는 자주적 개혁 추진을 위하여 교정청을 설치하고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병력 철수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청에게 조선의 내정을 함께 개혁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이 이를 거절하자 일본군은 1894년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뒤 친일 개화파 정권을 앞세워 서울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아산만에 주둔해 있던 청군을 기습하여 청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성환전투에 이어 평양전투와 서해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청의 본토까지 공격하여 리순과 펑후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 3월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은 조선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인정하고 일본에게 랴오등 반도와 타이완, 펑후 열도를 할양하였으며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승전 소식을 접한 러시아는 1895년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랴오등 반도 점유가 동아시아 평화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일본을 압박하였습니다. 세 나라를 상대할 수 없었던 일본은 랴오등 반도를 청에 반환하는 대신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군은 조선 정부군과 연합하여 동학 농민을 진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라는 반침략 기치를 내걸고 2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수십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중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군과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군이 서울로의 북상을 위해 논산에서 합류하였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하여 지방 관할을 습격하고 일본군에 저항하였습니다.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은 공주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정부 연합군의 최후 방어선인 공주 우금치를 빼앗기 위해 수차례 격전을 벌였지만 화승총과 창검류를 사용한 농민군은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과 정부 연합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각지의 양반과 아전들이 조직한 민보군이 관군에게 정보를 주고 농민군 진압에 나서면서 동학농민군은 더욱 어렵게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1894년 12월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등의 농민군 지도부가 체포되고 1895년 남은 농민군이 진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농민층이 중심이 되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비롯한 봉건적 질서를 바꾸려 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자
외세 침략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 반봉건, 반외세 성격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비록 농민군은 근대 국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농민군이 제시한 신분제 폐지, 과부 재가 허용 등의 요구는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어 봉건체제 붕괴를 촉진시켰습니다. 이후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을미의병에 가담하거나 활빈당 같은 민중운동이나 항일의병투쟁에도 참여하여 민족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거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반영하여 독자적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킨 후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 정부의 개혁을 강요하였습니다. 새 정권은 초정부적 정책 의결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신정변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1894년 제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일전쟁 중 추진한 제1차 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적은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청의 연호 대신 조선을 건국한 1392년을 원년으로 삼는 개국기년을 사용하며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의정부와 국내부로 분리하고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여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행정기구를 기존의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으며 경무청을 신설하여 근대적인 경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임명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면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화폐 가치의 기준을 은으로 하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조세 항목을 지세와 호세로 통합하고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게 하는 조세 급납제를 시행하였으며 도량형을 통일하였습니다. 사회면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계급을 없애고 공산노비와 천민을 해방하는 등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인신매매와 조혼을 금지하였으며 가혹한 고문과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 사회적 악습을 개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공문서에 국문 또는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 공사문서에는 개국기년을 사용할 것,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할 것, 인재는 귀천의 구애 없이 등용할 것,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하의 조혼을 금지할 것,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자유에 맡길 것,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할 것, 각도의 각종 조세는 화폐로 납부하도록 할 것, 이와 같이 경장의정존안을 통해 제1차 가보개혁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개혁에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개혁에 소극적이던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한 뒤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망명한 박영효와 서광범을 귀국시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한 후 2차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종은 종묘에 나가 자주독립의 뜻을 담은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홍범 14조를 반포하였습니다. 홍범 14조는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으로서 조선은 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국내외에 자주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1. 청국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제정한다. 7.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9. 왕실 비용 및 각 관부의 비용은 연간 예산을 작성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관제를 시급히 개정하여 이로써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법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4. 인물을 쓰는데 문벌 및 지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두루 구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이와 같이 홍범 14조는 행정 및 국가재정개혁, 민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부문에서는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하여 왕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전의 8개 아문을 7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고 부목, 군, 현 등의 명칭을 군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징세기관도 일원화하였으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하여 지방관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 등을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고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꾀하였습니다. 경제부문에서는 유기전을 폐지하고 민씨 세력을 등에 업고 독점 상업권을 행사하던 보부상 단체인 상리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탁지부 산하에 관세사와 징세사를 설치하였으며 군사부문에서는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회부문에서는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성사범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등을 발표하였으며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노니 너희들 신민은 충군하고 위국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덫과 채와 질을 기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또 국가의 부강도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도다.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하고 강하며 독립하며 웅비하는 제국은 다 인민의 지식이 계명하였도다. 지식의 계명은 교육으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전하는 근본이다. 이와 같이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 근대적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사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하는 삼국 간섭을 하였고, 이에 일본은 막대한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랴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하였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 국내 정치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악화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오개혁을 주도하던 박영효가 명성황후 폐위 음모 혐의로 일본에 망명하고 이범진, 이완용 등 미국 및 러시아와 가까운 인물이 등용되며 제3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명성황후가 친러 정책을 주도하였다고 판단하여 경복궁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육일준, 김홍집 등의 친일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었고, 일본의 간섭하에 제3차 개혁인 을미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조선은 을미개혁에서 건양이라는 새 연호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훈련대를 폐지하고 중앙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하며 군제를 개혁하였습니다. 사회면에서는 교육입국 조서에 따라 한성소학교를 설립하고 지석영의 건의에 따라 천연두 예방 백신을 도입하여 종두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양식 달력인 태양력을 사용하고 우체사를 설치하며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우편 사물을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발령을 시행하여 상투를 잘라 머리를 짧게 깎게 하였는데, 단발령이 공포되자 유교의 효사상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조선 사회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고, 특히 유생들이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1895년 11월 15일,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내외 신민에게 명하여 모두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언하였다. 고종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정병하에게 말하기를 경이 짐의 머리를 깎는 것이 좋겠소 라고 하였다.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이와 같이 매천 야록을 통해 단발령이 조선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실시되자 유생들은 단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고 전국 각지에서는 유생과 농민이 중심이 되어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이듬해인 1896년 고종은 일본의 침략이 거세지자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갑오 을미개혁을 주도한 개화파 인사들이 제거되거나 일본으로 망명하였으며 김홍집 내각이 붕괴하여 을미개혁은 중단되고 단발령 역시 해제되었습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의지가 반영되고 봉건적 전통질서 및 신분제를 개혁하여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근대적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필요와 강요에 의해 시행된 제도개혁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군제개혁과 상공업진흥 등에 소홀하였고 토지개혁 등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 친러파 정권이 수립되자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은 조선이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자국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를 내세우며 이권 침탈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서재필은 귀국 후 1896년 4월 개화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며 자주독립과 근대적 민권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서재필은 1896년 7월 자신이 고문을 맡고 이완용이 위원장, 김가진, 이상재, 남궁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독립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나라의 손상된 권위를 되찾고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사상보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신지식층, 관료, 학생, 교사, 상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고 국민적인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관지를 간행하였으며 만민공동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대중집회를 개최하여 근대적 지식과 국권,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운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고 1897년 11월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인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으며 청의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국운동 상소문을 통해 재정, 군사, 인사권에 대한 자주적 행사를 주장하고 1898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하였습니다. 고종은 이에 힘입어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결국 러시아는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한러은행 폐쇄, 부산저령도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두만강 삼림 벌채권, 울릉도 삼림 벌채권, 경의선 부설권, 경인선 부설권, 운산 금광채굴권 등 국가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였습니다. 이에 독립협회는 구국선언 상소문을 국왕에게 올렸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독립협회가 펼친 자주국권 운동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는 자유민권 운동을 통해 재산권 보호, 신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민기본권 확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참정권 운동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여 근대적인 개혁 추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자강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898년 10월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 연설을 할 정도로 다양한 계층이 모인 관민공동회는 박정양 등 정부 대신까지 참여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관민이 합세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광산, 철도, 석탄, 삼림 및 차관, 차병과 외국과의 조약에 각부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국가의 재정을 탁지부에서 관리하되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가 자복한 뒤에 형을 시행할 것. 책임관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 장정을 실천할 것. 관민공동회는 헌의 6조를 통해 고종의 재가를 획득하였고, 고종은 중추원 설치, 신문조례, 탐관오리 처단, 민폐 처리, 상공학교 설립 등의 조칙 5조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독립협회는 정부와 협상하여 의장, 부의장, 관선 25명과 민선 25명, 총 5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중추원 관제를 새롭게 발표하였고, 의원 절반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고, 일시적이나마 중추원이 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박정양 내각과 협상하여 새로운 중추원 관제를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이 관제에서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의관 50인, 참서관 2인, 주사 4인을 두도록 하였는데, 의장은 황제가 임명권을 가졌습니다. 의관의 절반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정부가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당분간 이 단체의 회원들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를 투표해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독립협회의 중추원 관제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중추원 관제가 개편되자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보수 세력은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는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종은 독립협회의 해산과 독립협회 주요 간부의 체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철야 농성운동을 전개하며 간부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보부상과 연합한 어용단체인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하였고, 그 결과 독립협회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운동이자 민중에 의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 이후 애국계몽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1897년 2월 1년여간의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마치고 현재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환궁하였습니다. 고종이 돌아오자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자주독립 국가임을 알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고종은 1897년 8월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10월에는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였으며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한 자주국가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복고주의적 성격의 광무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의미인 구본신참의 원칙을 앞세워 점진적 개혁을 시행한 광무개혁은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정치면에서는 전제 황권을 강화하며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추구하던 독립협회의 정치개혁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1899년 8월에는 대한제국은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 국가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표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외교권 등의 권한을 규정하여 황제의 권한이 무한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이 중국과 대등한 주권 국가임을 강조하였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하며 독도를 관할 영토로 명시하였으며,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며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군사면에서는 황제 직속 부대인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직접 통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성 경비를 위한 시위대를 재설치하고 중앙군인 친위대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의 진위대를 증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기관인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경제면에서는 황실기구인 국내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고 화폐 주조기관인 전환국을 통해 조선 말기 화폐인 백동화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근대화 정책의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광산개발, 철도 부설, 인삼 전매 등 수익이 나는 사업을 내장원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금화를 본위화로 삼는 금본위제를 시도하고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계화문을 통해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였습니다.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상공업 진흥을 위해 식산흥업 정책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였고 서양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화, 우편 사무, 전차, 철도 등 근대적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교육면에서는 상공학교, 농림학교 등 실업 기술교육기관을 세우고 근대 산업기술 습득을 위해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였습니다.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정체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그 해제를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만국 공통의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령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율례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고 선전포고, 강화 및 재반의 조약을 체결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사신을 스스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국 국제를 통해 광무개혁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무개혁은 자주적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열강의 간섭으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남하 정책을 벌이는 러시아와 한반도 및 대륙 진출 정책을 벌이는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1902년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3년 러시아가 압록강 지역의 삼림체벌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압록강 하류의 용암포를 강제로 점령하는 용암포 사건이 벌어지자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고종 황제가 1904년 1월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1904년 2월 인천의 제물포와 랴오둥반도의 리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격침시켰고 이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러시아를 공격한 일본은 서울을 점령한 뒤 1904년 2월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 정부는 신속히 임기응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 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후일 본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지와 시설을 점령하고 정치적 간섭 및 외교 행사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의 전세가 유리해지자 1904년 8월 한국에 고문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제2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재정 담당인 일본인 메가타와 외교 담당인 미국인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파견되자 대한제국은 고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재정 및 외교상의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05년 7월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평화에 직접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한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05년 8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서로 승인하였습니다. 1905년 9월에는 일본의 승리로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하며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지배권을 강화하였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서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을사늑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국권 회복을 위해 미국인 선교사이자 고종의 자문관인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파견해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907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등 3인을 특사로 보내 대한제국의 외교권 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서명 없이 대신들에 의한 조약 체결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와 서양 열강의 외면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일본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한편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반발도 거셌습니다. 최익현, 신돌석 등은 을사의병을 일으켜 저항하였고 민영환, 조병세 등의 우국지사들은 자결을 선택하였습니다. 장제연은 황성신문에 이 날을 목놓아 크게 우노라 라는 뜻의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여
을사늑약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출세와 부귀를 바라고 거진 위협에 겁을 먹어 뒤로 물러나 벌벌 떨며 매국의 역적이 되기를 달게 받아들였다. 4,000년 강토와 500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국민을 남의 노예로 만드니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천만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000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멸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와 같이 시일야 방성대곡을 통해 대한제국 국민들의 원통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철, 오기호 등은 을사조약 체결에 가담한 이완용 등 을사 오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이재명은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장인환, 전명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하였으며, 안중근은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요직에 일본인을 배치하고 행정권을 장악하는 차관 정치를 실시하였으며, 부수 기밀 각서를 통해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을 통해 일본의 차관 정치와 통감의 내정 간섭이 공식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09년 7월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관리에 관한 권리를 박탈하고, 이어서 1910년 6월에는 경찰권 위탁각서를 통해 경찰권까지 강탈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친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방청원서와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펼치다 1910년 8월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조선 총독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제강점기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